여기 한국이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완전히 지배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콘텐츠에 미쳐버렸고, 심지어 미국 야구장에서까지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진다는데요. 중국은 질투심에 한국을 따라하려다 처참히 망신당했고, 프랑스는 자국 올림픽에서 한국을 북한이라 부르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정부 기관들마저 한국 문화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할리우드조차 한국 앞에 무릎 꿇었다는데,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이렇게 중독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제 이름은 제피르 클라우드 위버예요. 저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트렌드를 연구하는 문화 분석가입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K-팝 데몬 헌터즈 같은 현상은 처음 봤어요. 사무실에 앉아 최신 빌보드 예측을 검토하던 중 제 손이 살짝 떨렸죠. 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의 OST인 골든이 핫100 차트 1위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죠. K-팝 데몬 헌터즈는 수많은 작품들이 실패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연령대, 문화, 대륙을 넘어 관객들을 하나로 묶었어요. 젊은 여성 K-팝 팬들, 애니메이션 마니아들, 어린이들, 어른들, 심지어 의심 많은 아버지들까지 모두가 이 작품의 마법에 빠졌죠. 전 세계 팬베이스는 열정적이었고, 이 획기적인 시리즈와 관련된 더 많은 콘텐츠, 더 많은 음악, 더 많은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 시청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전문가적 거리감을 유지하며 객관적으로 구성 요소들을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몇 분 만에 저는 독창적이고 신선한 스토리텔링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문화 요소들과 보편적인 주제들을 매끄럽게 혼합하는 방식은 정말 뛰어났어요.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창의성과 진정성으로 만들어진 문화적 달이었죠. 제작진이 천재적이었던 점은 K-팝의 시각적 화려함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서사적 깊이를 결합한 것이었어요. 각 캐릭터는 실제 K-팝 아이돌의 카리스마를 지니면서도 복잡한 감정과 동기를 가진 입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악마 사냥이라는 설정은 한국 전통 설화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었죠. 음악이 정말 특별했어요. 각 에피소드마다 새로운 노래가 등장했는데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니었습니다. 스토리의 핵심 부분이었고 캐릭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였으며 시청자들과 작품을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골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곡이었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깊이 있는 가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팬들은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팬아트를 그리고 음악을 리믹스하고 안무를 따라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이건 콘텐츠 소비를 넘어선 문화적 참여였습니다. 팬덤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성장하고 진화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건 다양성이었죠. 도쿄의 10대 소녀가 만든 팬아트가 브라질의 40대 아버지에게 감동을 주고 뉴욕의 대학생이 쓴 팬픽션이 서울의 회사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K-팝 데몬 헌터즈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글로벌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제작사 측의 전략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을 버리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성우들이 실시간으로 팬들과 대화하고 제작진이 팬 이론에 반응하며 심지어 일부 팬 아이디어를 실제 스토리에 반영하기도 했죠. 이런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비평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전문가들도 점차 인정하기 시작했죠. 문화적 전환점,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표준, K-팝과 애니메이션의 완벽한 융합 같은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이 현상을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했어요.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청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음원 판매는 기록을 갱신했으며 관련 상품은 출시되자마자 품절됐죠. 더 중요한 건 팬들의 열정이 식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 팬 이벤트에서였어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팬들이 함께 주제곡을 부르는 모습을 봤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즈는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것을요. 이 현상을 연구하면서 제 자신도 변화했어요. 처음엔 분석 대상으로만 봤던 작품이 어느새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매주 새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OST를 반복해서 들으며 팬 커뮤니티의 창작물들을 감상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팬이 된 거예요. 앞으로 이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K-pop 데몬 헌터즈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차지했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이죠. 제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작품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현상의 탄생이었습니다. The Hollywood Reporter 인터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넷플릭스 영화 부문 대표인 댄의 코멘트를 읽으면서 저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죠. 우리는 젊은 여성 관객들과 K-pop 애니메이션 팬들이 이 영화를 좋아할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더군요. 하지만 성인과 어린이 모두에게 인기를 얻어 예상보다 훨씬 더 넓은 관객층에 도달한 것에 대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다음 말들은 제 전문적인 감각과 깊이 공명했어요. K-pop 악마 사냥꾼들의 성공은 독창적이고 신선한 스토리텔링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였죠. 만약 속편을 만든다면 첫 번째 작품의 품질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 신중하게 제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급한 실사 영화 제작도 빠른 돈벌이도 없다는 거였어요. 오직 예술적 완성도에 대한 헌신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비즈니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술 형식과 그것을 받아들인 글로벌 팬베이스를 존중하는 것이었죠. 저는 읽으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성공을 빠르게 자본화하려는 유혹은 분명 엄청났을 텐데 넷플릭스는 속도보다 품질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곳곳에서 명백했어요. 팀 버튼의 웬즈데이, 시즌 2가 마마무의 음악을 사운드 트랙에 포함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죠. 수십 년간 엔터테인먼트 트렌드를 추적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K-pop은 더 이상 틈새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주류 서구 미디어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버렸죠. 저는 사무실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K-pop은 여전히 대부분의 서구 제작자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주요 프로덕션의 핵심 요소가 되었죠. 댄의 인터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화가 특별한 이유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K-pop 스타들을 애니메이션에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통합하면서 보편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었죠. 저는 그의 말에 완전히 동의했어요.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트렌드를 표면적으로만 활용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었죠. K-pop 악마 사냥꾼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요소들을 스토리의 DNA에 짜넣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고 조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영화의 글로벌 스트리밍 숫자가 계속해서 기록을 깨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은 시청 패턴이었어요. 사람들이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있었고 특정 장면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모든 플랫폼이 영화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했죠. 팬아트, 이론, 캐릭터 분석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팬들이 단순히 영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들의 배경 스토리를 상상하고 심지어 자신들만의 악마 사냥꾼 팀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현상의 표시였어요. 콘텐츠가 단순히 시청되는 것을 넘어서 살아 숨쉬는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되는 거죠. 넷플릭스의 접근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이 성공을 단순한 일회성 히트로 보지 않고 있었어요. 댄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그들은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팬들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댄이 말했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계를 확장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상업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요.
이런 종류의 예술적 완성도는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드문 것이었어요. 너무 자주 성공은 빠른 속편, 스핀오프, 그리고 품질 저하로 이어지곤 했죠.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른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력을 돌아보며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드문지 생각했어요. 상업적 성공과 예술적 완성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말이죠. K-pop 악마 사냥꾼들은 둘 다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문화 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음악 스타들, 일본의 애니메이션 스타일, 그리고 글로벌 스토리텔링이 하나로 합쳐져 정말로 보편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죠. 저는 댄의 마지막 코멘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종류의 문화적 융합이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엔터테인먼트도 함께 변하고 있었죠. 벽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pop 악마 사냥꾼들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었어요. 저는 중국의 반응을 조사하면서 복잡하게 얽힌 감정들을 발견했어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K-pop 악마 사냥꾼들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고 비난했죠. 전통 매듭, 한약, 호랑이, 건축 양식을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이 시리즈는 중국 리뷰 플랫폼인 더우반에서 겨우 6.6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비판 아래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더군요. 제 국제적인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비공식 채널로 시리즈를 본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열성 팬이 되었다는 거죠. 중국 공장들은 K-pop 악마 사냥꾼들 굿즈 수요 때문에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비난하면서도 지하에서는 인기가 폭발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든 중국 소유 회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자체 버전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중국에서 와일드 리프트 3주년을 맞아 K-pop 악마 사냥꾼들 스타일을 노골적으로 베낀 AI 생성 영상을 공개했죠. 저는 그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봤어요. 끔찍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원작을 특별하게 만든 모든 요소를 놓친 영혼 없는 형편없는 모방작이었어요. 반발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죠. 정말 역겹다고 한 팬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마 내가 본 최악의 영상이라고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영상은 빠르게 삭제되었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스크린샷과 녹화본이 산불처럼 소셜미디어에 퍼져나갔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영상의 품질이었어요. AI가 생성한 캐릭터들은 기괴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6개인 캐릭터도 있었고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도 있었죠.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웠고 전투 장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원작의 섬세한 한국적 미학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중국 팬들조차 이 영상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나? 라는 댓글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원작에 대한 모욕이다 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팬들은 한국 원작자들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깊이 파헤쳐 보니 라이엇 게임즈는 단순히 시각적 스타일만 베낀 게 아니었어요. 스토리라인, 캐릭터 설정, 심지어 특정 장면의 구도까지 거의 똑같이 복사했더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은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어요. 일부는 우리도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건 창피한 일이다라고 반박했죠. 심지어 중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평론가는 기술은 있지만 영혼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실패작이 오히려 원작의 가치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비교를 위해 원작을 찾아봤고 그 차이에 놀라워했습니다. 이제야 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지 알겠다는 반응이 나왔죠.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화 콘텐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겉모습을 따라하는 것과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죠. 라이엇 게임즈의 실패는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전개가 있었어요. 이 논란 이후 중국의 젊은 창작자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단순히 베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중국 웹툰 작가는 K-pop 악마 사냥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성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건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시작된 거죠. 양국의 창작자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생겨났습니다. 적대감 대신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조금씩 형성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느꼈습니다. 문화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라고요.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성공은 한국 문화를 폐쇄적으로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세계와 소통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라이엇 게임즈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과는 형식적이었고 진정성이 부족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은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우수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때로는 최고의 홍보는 형편없는 모방작이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상을 기록하러 여행을 다니던 중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음악이 미국 야구 경기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놀이공원 곳곳에서도 그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어린이 애니메이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버지들이 열광적인 팬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미국 청소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놀라운 답변들을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게 아니었죠. 그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어요. K-팝은 영혼을 위한 위로예요. 서구 미디어는 우울함과 부정적인 것들에 집중하지만 K-팝은 우리를 들어 올리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피난처였죠. 정부 기관들도 이 현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놀라운 영상을 만들었더군요. 대변인 전원영 씨가 캐릭터 복장을 하고 춤을 추면서 식량 안보를 홍보하는 영상이었죠. 진지한 정부 메시지에 대중문화를 접목시킨 것은 K-팝 악마 사냥꾼들 이 사회의 의식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케빈 노가 목소리를 맡은 미스터리 캐릭터를 포함한 사자 보이즈는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어요. 팬 미팅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었죠. 참석자들은 모두 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이었어요. 만화 속 인물들이 현실보다 더 진짜처럼 느껴지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LA의 한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주제곡이었죠. 순간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흥얼거리더니 곧 수십 명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인종도,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한 백화점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죠. 마치 마법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모여서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에피소드를 함께 보고 있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대사를 따라하고 캐릭터들의 움직임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세대는 불안하고 우울한 콘텐츠에 지쳤어요. 이 쇼는 다르죠. 희망과 용기를 주거든요. 더 놀라운 건 어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춤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50대 부장님이 20대 신입사원에게 동작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죠. 처음엔 딸이 보는 걸 지나가며 봤는데 어느새 제가 더 빠져들었어요 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사회학자들은 이를 문화적 치유 현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팬데믹 이후 지친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콘텐츠에서 위안을 찾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팝 악마 사냥꾼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텍사스의 한 야구장에서는 경기 중간에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음악에 맞춰 관중들이 함께 춤을 추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4만 명이 넘는 관중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장관이었죠. 한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춤을 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이렇게 신나게 춤춰본 적이 없어요. 손자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생겨서 정말 행복합니다.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에서도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비공식적으로 시작된 사자 보이즈 퍼레이드가
큰 인기를 끌었죠. 팬들이 자발적으로 캐릭터 복장을 하고 모여서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디즈니 측에서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를 공식 이벤트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들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 진행자는 방송에서 직접 K-팝 악마 사냥꾼들의 춤을 배워서 선보였죠. 제가 50년 인생에서 K-팝 캐릭터 춤을 출 줄은 몰랐네요 라며 웃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쇼가 전하는 메시지는 정말 중요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K-팝 악마 사냥꾼들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달이었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과 희망을 일깨우고 있었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지면서 저는 숨을 죽였어요. 이게 바로 K-팝이 만들어낸 진짜 라이브 액션이었죠. 전 세계 팬들이 넷플릭스에게 성급한 실사 영화화를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동안 K-팝 그룹들은 콘서트를 통해 그 에너지와 마법을 무대 위에서 직접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에이티즈 콘서트에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팬들의 함성 소리가 제 귀를 찢을 듯했죠. 그 분위기는 어떤 영화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기 자체가 전기처럼 찌릿찌릿했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공연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똑같은 응원봉을 들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관객들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제 옆에 있던 팬은 울고 있었고 앞에 있던 팬들은 서로 손을 잡고 있었죠. 에이티즈가 무대에 등장하자 함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K-팝이 만들어낸 진짜 마법이라는 것을요. 화면 속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가 아닌 살아 숨쉬는 현실 속의 마법이었죠. 하지만 블랙핑크의 유럽 투어는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밀라노에서의 공연이었어요. 8만 명의 팬들이 모였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응원봉의 바다였어요. 분홍색 불빛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기자석에서 지켜보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수천 명이 하나처럼 움직였습니다. 하나처럼 노래했고 하나처럼 느꼈죠. 블랙핑크 멤버들도 그 열기에 놀란 듯했어요. 제니가 무대에서 잠시 멈춰서서 관객들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연이 진행되면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팬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도 함께 춤을 췄죠.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었습니다. 같은 안무를 외우고 있었고 같은 가사를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프랑스에서 온 팬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일본에서 온 팬이 영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봤어요. 제 앞줄에 있던 이탈리아 소녀는 한국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죠. 블랙핑크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마 한국어를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진짜였죠. 그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파리에서의 애프터 파티는 제가 관찰한 모든 것의 정점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이 모인 클럽에 갔죠.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팬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어요. 프랑스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온갖 언어가 뒤섞여 있었지만 음악이 나오자 모두가 하나가 되었죠. K-팝 데몬 헌터스를 음악이 나왔을 때였어요.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죠. 이 노래는 사실 애니메이션 주제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현실이었어요. 팬들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현실이었죠. 저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독일 청년이 50살은 넘어 보이는 일본 아주머니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죠.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K-팝이라는 공통분모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것이 바로 K-팝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요. 화려한 무대나 멋진 안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힘, 경계를 무너뜨리는 힘이었어요. 어떤 실사 영화도 이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무리의 팬들이 원을 만들어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K-팝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브라질에서 온 소녀는 우울증을 앓던 시절에 BTS의 음악이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청년은 K-pop 덕분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었죠. K-pop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꾸는 힘이었고, 꿈을 만들어주는 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은 무대 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팬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죠. 파리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팬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클럽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내일 일정이 있을 텐데도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넷플릭스가 만들 수 있는 어떤 실사 영화도 오늘 밤 제가 본 것만큼 강렬하지는 못할 거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마법은 이미 여기,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팬들의 사랑과 열정이 만들어내는 이 살아있는 현실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라이브 액션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K-pop의 미래는 밝다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문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고, 더 많은 삶이 변화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본 K-pop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화면 속의 환상이 아닌 살아 숨쉬는 현실의 마법이었죠. 저는 지금 K-pop 악마 사냥꾼들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어요. 이 작품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의 성공을 넘어서는 무언가라는 걸 깨달았죠. 제가 목격한 건 바로 문화혁명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정치인들과 외교관들이 자주 실패하는 일을 해냈어요. 진정한 문화 간 이해와 감사의 마음을 만들어냈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논란은 오히려 이 작품의 힘을 더 강조해줬어요. 라이엇 게임즈가 이를 따라하려고 했지만 원작의 마법은 인공적인 방법으로는 재현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죠. 진정성, 창의성, 그리고 관객의 지능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재료들은 어떤 AI도 합성할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속편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모습은 정말 현명했어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지혜였죠. 서두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창작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된 작품의 진정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K-pop 악마 사냥꾼들은 단순히 성공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어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재정의한 문화적 이정표가 되었죠. 전 세계가 이 작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닫고 다음 과제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어디선가 골든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K-팝이 영혼을 위한 위로라고 말했던 그 젊은 여성의 말이 맞았죠. 분열되고 종종 우울한 우리 세상에서 K-팝 악마 사냥꾼들과 더 넓은 K-팝 현상은 소중한 무언가를 제공했습니다. 희망과 기쁨, 그리고 예술이 모든 경계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음악과 이야기 앞에서 무너졌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캐릭터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취재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성 있는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 문화적 다양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죠. K-팝과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어요. 혁명은 다가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여기에 와 있었죠. 한국의 비트에 맞춰 춤추고 애니메이션 속 악마 사냥꾼 의상을 입고 독창적이고 신선한 스토리텔링이 언제나 관객을 찾아낸다는 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제피르 클라우드 위버예요.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목격할 특권을 가졌죠. 세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마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이 과제를 받았을 때는 그저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트렌드를 취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큰 것이었습니다. K-팝 악마 사냥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좋은 이야기는 국경을 모른다는 것, 진정성은 어떤 마케팅 전략보다도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만난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문화혁명의 일부였고 적극적인 참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이 현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죠. 이제 저는 다음 이야기를 찾아 떠날 준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K-팝 악마 사냥꾼들과 그것이 만들어낸 파장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목격했어요. 문화가 무기가 아닌 다리가 되는 세상, 차이가 장벽이 아닌 축하의 이유가 되는 세상 말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창의성과 세계의 개방성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는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피르 클라우드 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